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신임 장관, 대통령실 수석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이르면 이번 주에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 대규모 의료진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항공기를 보내 의약품과 방역물자를 실어갔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합의 변이들이 국내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폭락 사태로 논란을 빚은 가상화폐 루나 국내 이용자가 28만 명이고 이들이 700억 개가량을 보유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정황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결정한 스웨덴, 핀란드 정상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1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으로 모레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결과는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하지 않자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는 시간 야당 동의 없이 강행한 겁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이 왜 임명돼선 안 되는지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발목 잡기 그만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여야 간 협치의 시금석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연출한 인사 막장 드라마라면서 협치는 내팽개치고 독선에 빠져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여야 의원들 사이 치고받는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협치의 의지를 밝히실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시험 망치고 난 다음에 재시험 요구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날 이야기됐던 거는 이모, 그 다음에 한국 3M, 이렇게 전 국민이 굉장히 즐거웠다.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 내 부결 여론도 많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까지 밀어붙이려 한다면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는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조국 수사 이후 한직을 떠돌았지만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복심이고 이제 법무부가 과거 민정수석 기능까지 넘겨받게 됐다는 점에선 이른바 소통령이 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하며 승승장구했던 한동훈 장관.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하고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이후 검언유착 의혹에도 연루되면서 연달아 좌천됐습니다.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저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지신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을 했을 뿐인데 검사로서 마무리는 좋지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결국 법무부 수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 등으로 넘어갑니다. 검증을 빌미로 사실상 뒷조사를 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수사기관을 아래 둔 법무부로 넘기는 게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측근 1순위로 꼽히는 한 장관이 막강한 권한까지 손에 쥔 소통령이 될 거란 걱정도 그래서 나옵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겠다며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대응을 포함해 장관의 권한으로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려는 뜻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그 범죄 대응의 구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공정할 의지만을 생각하겠다는 한 장관의 인사 기조가 어떻게 현실화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에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다시 중용될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에선 이전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안팎에선 한 장관이 공언한 형평 인사가 제 식구만 챙기는 편향 인사로 나타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메시지도 낼 예정입니다. 다만 개헌은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는데 여야 입장에 온도차가 있어서 실행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과 윤석열 정부 장관, 수석들까지 일제히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열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의원들과 도시락 식사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자체가 최고의 통합 메시지라면서 국민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설 때는 유족 단체와 함께 입장하고 식전에 유가족과 차담회도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개헌할 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차후 국회에서 진행될 거로 생각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이 선거용이나 헐리우드 액션이 되면 안 된다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확대 개편하자는 겁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5.18 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특위 구성을 조건 없이 동의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 관련 논의를 국회에서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널리 기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널리 우리가 길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큰 틀에는 한 목소리라서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기후 문제 또 국가기관 개편 등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실질적으로 개헌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고 특히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외침을 추모하는 곡입니다. 네, 진보와 보수 정권을 오가며 부침을 겪었는데 오늘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래를 재창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정권으로는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2005년 기념식 당시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무현 정부까지는 이 노래를 다 함께 부르는 재창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2008년에는 직접 기념식을 찾았고 노래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이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이 노래가 본 행사에서 빠졌다가 다시 합창하는 형태로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31주년 기념식에선 김황식 당시 총리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비슷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합창 형태로만 불렸고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기념식에 갔지만 노래가 나올 땐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부르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한 직후 이 노래의 재창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기념사에선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로 향합니다. 유독 보수 정권에서 수난을 겪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할 예정입니다. 국민통합 행보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소속 전체 의원과 새 정부의 내각 인사, 참모들이 함께 특별 열차를 타고 참석하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돕겠다는 우리 정부 접촉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간을 갖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면서 다른 나라와 인도적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하루 사이 신규 발열 환자가 26만 9천여 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6명 늘어나 누적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민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명령에 따라 24시간 체제로 의약품 공급과 수송에 돌입했습니다. 최대 분발력과 투지, 비상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방역 전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 측 지원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간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북 통지문이나 실무 접촉 관련 언급은 아직 없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화가 단절됐던 만큼 바로 대답을 기대하거나 재촉하기보다는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거부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민간이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만 일단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북이 지금 통지문을 아직 접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한미 북핵 대표, 한중 외교장관 간 유선 협의도 갖고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의약품과 방역 물자를 본격 지원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에 의료진도 대규모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북한 관련 소식통은 이같이 밝히고 지난주부터 랴오닝과 지린성에서 모집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이번 주 안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새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현지 시각 17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규모 발병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가용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면 확실히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또 다른 하위 변이들이 국내에서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아공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가 확인됐는데 중증도 위험이 더 높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는 BA4와 BA5입니다. 지난달 말 남아공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서 BA4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달 초 터키 입국자 1명과 국내 확진자 1명이 BA5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증도 위험이 높다는 근거는 없지만 전파력은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보다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BA4, BA5는 남아공 또는 포르투갈에서 기존 변이 대비해서 증가 속도가 기존 변이 BA1 또는 BA2에 비해서 한 12% 또는 13%로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감염자도 13명이 추가 확인돼 모두 19명으로 늘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된 하위 변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분기별로 전 국민 대상의 항체 양성률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5살 이상 주민 10,000명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체혈을 통한 항체 검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합니다. 자연 감염에 따른 항체와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를 검출해 양성률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은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유전자하고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자연 감염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 규모 파악과 함께 방역 대책, 예방 접종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3만 6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3,317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명대 초반에 머물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 뉴욕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현지 시각 1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슈퍼마켓 등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중증에 걸릴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현지 시각 17일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상대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령대 어린이 2,800만 명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한 800여만 명이 2차 접종을 한 지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의 폭락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비트코인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함께 휘청인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9개월 만에 4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폭락한 비트코인 시세는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국내 루나 이용자는 28만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규모만 700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루나 거래량과 투자자 수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루나 사태에 대한 거래소들의 대응과 조치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유발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하거나 감독,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국회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격이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관계 법령이 없어 금융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불공정 거래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책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이란 자산이 사실은 새로운 자산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영역으로 가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으로 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루나 사태의 여진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 여파 속에 일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NBC 방송은 현지 시간 17일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게코를 인용해 지난 12일 테더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9천억 원 이상이 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인게코는 테더의 유통 공급량은 일주일 전 830억 달러에서 760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지도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리터당 50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서민의 연료로 불리는 경유가 14년 만에 휘발유보다 더 비싸진 요즘. 경유차 살 때는 이제 조금 기름값을 좀 아끼려고 산 거거든요. 처음에. 근데 지금 뭐 똑같으니까. 화물업계 입장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는 유류세 인하도 반가울 게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연동되면서 유가 보조금은 곧바로 줄었는데 주유소 경유값은 천천히 떨어지거나 오르면서 오히려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했더라도 경유차, 영업차는 혜택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동일한 혜택이니까. 화물업계 손실을 메워주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던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경유값이 치솟다 못해 휘발유값을 추월하며 업계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리터당 50원을 더 지원해주게 됩니다. 애초 경유값이 리터당 1,850원을 넘어가면 초과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지원 기준을 1,750원으로 100원 내린 겁니다. 오는 7월까지였던 보조금 지급 기한도 9월 말까지로 늘었습니다. 화물업계는 지원 확대 소식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유류세 30% 인하에 따라 화물차 등이 원래 받던 유가 보조금은 리터당 159원 줄었는데 이번에 지원을 확대해도 리터당 50에서 60원은 여전히 손해란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유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그냥 경유가 자체가 인상돼서 지출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더더욱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47만여 대와 연안 화물선 1,300여 척이 이번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 전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전황이 교착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 인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와의 국경 표지물을 둘러싸고 승리를 자축하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로 동북부에 있는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러시아와의 국경까지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마리우폴의 최후황전지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몸수색하고 부상병을 옮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на Украине. Вчера началась сдача в плен боевиков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зов», заблокированных на заводе «Азовсталь» в Мариуполе.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를 탈환하고 마리우폴을 러시아에 내주며 두 나라군이 전력상 균형을 이루고 전황이 교착 상태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 국장도 최근 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승리하고 있지 않고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는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 지역에 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사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찾아 우크라 외교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42명의 수사관,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다수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배치돼 증거를 확보해 분석하고 군사 공격들과 관련한 증언 수집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YTN 정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오는 19일 백악관에서 스웨덴, 핀란드 정상과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성명에서 정상들은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 사울리 니니스트 핀란드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과거 성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다만 자진 사퇴에는 선을 그었고 일부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의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최근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사 참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높이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김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에 이어 윤재순 비서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비위 내용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근데 스타킹을 신지 않은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를 두고 윤 비서관이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며 추가 논란에 불씨를 남겼습니다. 얼굴에 케이크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생일을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과거 저서에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을 소환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몸을 기억하게 만드는 여자, 뭐 등등 이런 여자랑 하고 싶다는 거죠. 탁 전 비서관이 경질되거나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요 행사들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죠. 윤 대통령의 출퇴근길 시민 불편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쓰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린다는 거죠. 이 시민도 불편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이동하실 때는 그런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이해를 해라. 그럼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공수가 바뀐 뒤 열린 첫 국회 운영위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앞으로도 만만찮은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완주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4명은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국회 윤리특위에 냈습니다. 윤리특위에 박 의원 징계안이 상정되면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정의당은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영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당직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민진 전 대표는 정의당의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당이 공식 입장으로 성폭력을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표현한 점이 경악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는 용어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문을 보내면서 쓴 말이고 이걸 토대로 성폭력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의 후보별 공약과 선거 판세를 점검하는 YTN 기획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인천시장 선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놓칠 수 없는 승부처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시장직 탈환에 나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딱 2주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인구 300만의 관문도시 인천시장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지만 경기도에선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인천 선거 결과가 최대 승부처 수도권의 판세를 가를 공산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인천의 시장을 뽑는 선거, 전현직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는데요.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 4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격돌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현재 잠정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인천에서 승기를 거머쥐었고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역 시장인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을 강점으로 꼽습니다.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 후보는 지역화폐 인천 이음을 확대해 이음 경제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규모를 100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당당한 인천을 만들 거예요. 공약 이행이라든지 또는 도시 경쟁력 평가라든지 재정에 있어서의 누가 가장 관리를 잘했냐 잘 비교한다면 아마 유권자들의 선택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박 후보의 임기를 무능과 무책임, 불통이 빚은 잃어버린 4년이라고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인천을 세계 초인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천의 주요 도시를 연결해 제2의 홍콩, 이른바 뉴 홍콩시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박남춘 후보는 4년 동안 저를 지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3조 7천억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안을 풀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실현해 나왔습니다. 이래는 유정복입니다.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은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 문제입니다. 이에 박 후보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을 인천 지하철 3호선을 대한선을 따라하고 광역교통망은 횡축으로 연결을 하면 16개의 역세권이 생기고 24개의 구역으로 그 구역별로 랜드마크를 만들고 유 후보는 인천 내향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그야말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갖고 원도심 활성화를 반드시 만들어갈 겁니다. 인천에서 펼쳐지는 4년 만의 리턴 매치, 박남춘 후보의 수성이냐 유정복 후보의 탈환이냐, 팽팽한 수도권 판세에 마침표를 찍는 건 어느 쪽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성인 남녀 809명에게 물어본 결과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7.2%, 김동연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4.7%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인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강용석 후보도 3.9%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서울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장 선거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52.4%로 27.2%에 그친 송영길 후보를 20%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질렀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서치앤리서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신과 주변에서 발견되는 곤충을 분석하면 사망 시간은 물론 약물 투여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패가 심해서 부검이 어려운 경우에도 주변 곤충의 종류와 성장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곤충을 감정하는 연구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곤충을 활용한 수사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숨진 채 발견된 유병헌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은 한여름 야외에서 발견된 탓에 부패가 심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점 파악에 애를 먹던 경찰은 시신과 주변에서 발견된 구더기를 토대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법곤충학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다만 당시로선 낯선 기법인 탓에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발견하고 즉시 어떤 이런 기법들이 적용이 되어졌으면 꽤 신뢰도가 높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발견이 늦어져서 일단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후 경찰은 2016년부터 국내 시신 주변에서 발견되는 파리들의 성장 데이터를 만들면서 감정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감정기법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 데 이어 국내 최초로 법곤충 감정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건을 재구성할 때 법곤충 분야는 그분이 그 시점에 거기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언제 돌아가신 건지 하는 중요한 단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곤충 감정은 곤충 종류별로 온도에 따라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특성을 활용한 수사 기법입니다.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의 종류와 성장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기적인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법곤충학자들이 주요 수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석박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병헌 사건 이후 법곤충학을 이용해 범행 일자를 특정하거나 방임 학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의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신에서 구더기를 채취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정확한 사망 시점부터 약물 투여 여부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법곤충 감정실은 지난달부터 각 지역 경찰청에서 의뢰받은 곤충 샘플에 대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DNA 분석을 해서 염기 서열을 분석을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종의 곤충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종을 가지고 사후 경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를 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경찰 내 법곤충학 관련 인력이 20여 명에 불과한 데다 곤충에 대한 데이터도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 경찰은 대학과 함께 수사에 필요한 곤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어제 퇴근 시간 서울 영등포역 인근을 운행하던 광역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신호등까지 부서지면서 일대 교통이 한때 혼잡을 빚었습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인도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광역버스가 덮칩니다. 바닥에 넘어진 운전자는 몸부림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바로 이어 버스에 부딪힌 신호등은 도로 한복판에 쓰러졌습니다. 버스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닌데 대로변 가까이 버스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 버스하고 도로 사이에 오토바이 기사님하고 끼어있는. 서울 영등포역 부근 인도로 광역버스가 돌진한 시각은 어제 오후 6시쯤. 영등포 로터리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벗어났습니다.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와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 승객, 보행자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부서진 신호등이 도로를 막으면서 퇴근길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엔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방면 대전터널 인근에서 6.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5톤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엔 경북 경주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8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밤 10시 20분쯤엔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고물상 야적장에서 불이 났고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엔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2층짜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낮 기온 26도, 경주는 무려 32도까지 치솟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가끔 낀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 5에서 20mm, 전북 동부와 경북 내륙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비가 내리는 시간이 짧아서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하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5.8도, 광주는 15.2도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대기질이 탁합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신임 장관, 대통령실 수석들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 대규모 의료진을 파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항공기를 보내 의약품과 방역물자를 실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 방문 기간에 중국을 겨냥한 인도 태평양 경제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출범 멤버로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약 10주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그냥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첫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된 한동훈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취임 일성으로 당장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했는데 검찰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향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내세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하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거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으면 자신이 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전 정부 정책 지우기에도 나섰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에 발빠르게 대처하겠다며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권 축소 차원에서 없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즉시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맞서 시행령 개정이나 조직 개편 같은 후속 조치도 예상됩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도 청구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다툴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시에 검찰 지휘부 교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김호수 전 총장이 물러났고 직무를 대행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고검장들도 여러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일선 지검장 중에서도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끌어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차기 총장 인선은 후보 추천과 청문회 절차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한 장관이 우선 총장을 대행할 대검 차장검사부터 교체한 뒤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여야가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모레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67석으로 총리 인준에 열쇠를 쥔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찬반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해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새 정부 장관과 수석까지 100명 넘는 인원과 함께 열차를 타고 이동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오가는 길에 열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하면서 의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무 접촉 제의를 담은 대북 통지문 접수 여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어제 오전과 오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와 종료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북측이 대북 통지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통지문 접수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도 방역 협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촉하지 않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그제 중국에 항공기 석 대를 보내서 의약품을 포함한 방역 물자를 실어갔습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에 항공기를 내보낸 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 석 대가 중국 선양 타오시엔 공항에 도착한 시점은 월요일 오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에게 필요한 긴급 의약품과 방역 물자를 가지러 온 겁니다. 비상수송 작전에는 고려항공이 보유한 러시아제 IL-76 기종의
화물기 석 대가 모두 동원됐습니다. 한 대의 최대 적재량은 50톤. 북한 화물기들은 약 150톤을 싣고 당일 곧바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원 물량으로 봐서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전에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 여부를 여전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你提到的相关的情况我不掌握，我们将和朝方在抗疫的过程当中相互支持，加强合作。 북한 항공기가 외국에 나온 것은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처음입니다. 평양까지 가장 신속하게 의약품을 실어 나르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북중 간에 화물기가 추가로 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대북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첫 화상회의에서도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북한은 중국의 조용한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주로 북한 대사가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서 코로나19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이 신홍철 주로 북한 대사와 면담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관련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 현안이 논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무부는 더 이상의 상세한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러시아 측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 상황에 대해서 거듭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have unchecked transmission. There's always a higher risk of new variants emerging. 라이언 팀장은 특히 북한이 현재 가용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데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주권국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But WHO bears no particular power and would not and cannot intervene in a sovereign state without the express wish and intent and invitation of that state. But other states may wish to work with the two countries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is global effort. 거브러 여수수 WHO 사무총장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구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Particularly because the population is unvaccinated. And many have underlying conditions putting them at risk of severe disease and death. WHO는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자와 기저질환자, 노인들에겐 중증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유엔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건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신규 발열자는 23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62명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보다 3만여 명 줄어들었지만 연이어 20만 명대 발열자가 나와서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신규 발열자가 23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62명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합의 변이들이 국내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지난주 스텔스 오미크론 합의 변이 BA2 12.1에 감염된 사람 13명이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모두 19건의 BA2 12.1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유입 사례가 11건, 국내 감염이 2건입니다. 네, 코로나19 K 방역을 이끌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후임에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차례 비판해온 감염병 전문가로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과학 방역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새 방역 사령탑으로 임명된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 감염병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내며 정부의 방역정책 자문에 응했고 때론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초기 중국 등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던 정부를 향해 의료진도 지쳤다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일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땐 개인이 스스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오미크론이 확산하던 지난해 11월엔 입국 금지가 어려우면 자가격리라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 시절에도 그동안 방역 지표가 좋지 않고 대비가 부족할 때 오히려 정책 변화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 지성을 모으다 보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향된 의견이 반영이 주로 되지 않았나. 따라서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정은경 청장은 1년 8개월 만에 퇴임합니다.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정치 방역했느냐는 지적에 정 청장은 지난 2년 역시 과학 방역의 성과를 쌓아오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 근거가 낮은 수준이었고 현재는 그동안에 많이 알려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정 청장은 또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돼 큰 보람이고 영광이었다며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성남FC와 후원사인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강제 수사에 나선 지 보름 만에 추가 압수수색으로 관심이 쏠렸는데 경찰은 검찰의 요구로 진행되는 보완 수사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줄줄이 지하주차장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둘러싼 성남FC 후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성남FC 사무실과 후원사인 두산건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지 보름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떤 자료 위주로 확보하셨나요? 경찰은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 이 상임고문이 성남FC 구단주를 맡아 진행한 사업 관련 자료와 후원 기업들이 성남시에서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원사 가운데 유일하게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두산건설은 성남FC가 유치한 후원금 160억여 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그룹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병원 부지가 사업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습니다. 특히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 고문의 보궐선거운동 시기와 맞물리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한 절차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성남FC 수사가 선거철 더욱 속도를 내면서 파장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기 양평 공공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 측이 최근 양평군의 개발 부담금을 완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평군청은 공공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A사가 지난 6일 개발 부담금 1억 8,700여만 원을 모두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 2016년 사업 시한 만료를 앞둔 윤 후보 처가 회사가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문제 삼기는커녕 알아서 사업 시한을 늦춰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증거 조작과 보복 기소에 관여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 공직 발탁은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유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에 검찰의 보복 기소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유 씨는 검사 시절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에서 공직기강으로 바로잡는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서도 증거 조작이 밝혀지자 괘씸죄로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면서 국민들이 공직 발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두봉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유 씨를 상대로 고소 취지 등을 물었고 유 씨 측은 보복 기소뿐만 아니라 당시 증거 조작까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시원 전 검사 등 담당 검사들의 간첩 증거 조작 행위에 관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서 앞서 유 씨는 지난 2010년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이시원 비서관 등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검찰은 4년 뒤 유 씨를 똑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대북 송금 혐의 무죄를 확정했고 유 씨는 이두봉 지검장 등 보복 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지휘부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자료 확보와 참고인 조사부터 벌인 뒤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공소시효가 지나진 않았는지 등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내부의 감찰 자료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에 김 검사 사건의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검사의 유족 측에도 감찰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 방문 기간에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상무장관은 이걸 처음으로 확인했는데 우리나라도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다음 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입니다. 다분히 영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중국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주도하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속도를 내는 계기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But the United States has strong economic trade ties in the Indo-Pacific, but we agree it is essential for us to step up economically in the region and to do it fast.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이를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이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러몬드 장관은 관련국들로부터 미국이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취해달라는 큰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출범 선언 후 참여국의 장관급 후속 회의를 열어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We need a new model of economic engagement and trade. As we're talking about that region specifically, the past couple of years have highlighted real gaps in global economy, like vulnerable supply chains and corruption and tax havens and lack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holding us back.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는 싱가포르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동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IPEF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에 대해선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액의 세금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지자체의 징수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체납자의 재산은 물론 신종 금융상품의 투자금도 압류하는데 체납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징수 조치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세 1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지자체 체납 징수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33조에 의해서 저희 강제 개문하고 압류 진행합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드디어 얼굴을 내미는 체납자. 빨리 가세요. 아니 선생님. 얼핏 보기에 집안은 온통 쓰레기 천지지만 쓰레기 틈에 감춰진 금고와 가방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됩니다. 체납자가 사망해도 징수는 진행합니다. 체납자의 자식들이 찾아 쓰기 전에 먼저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압류하는 겁니다. 고액 체납자의 금융소득도 징수 대상. 증권회사 거래 내역을 조사해 주식이나 펀드 투자금과 예수금은 물론 신종 투자 상품인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상품의 투자금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징수팀의 활약은 농촌으로도 이어집니다. 3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제조시설과 트럭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트랙터에는 쇠사슬을 채웁니다. 매년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개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등 강력한 징수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체납자의 대여금고나 공장 설비를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좀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날로 진화하는 체납 수법을 고려하면 더욱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장관 청문회마다 나오는 논란 중 하나가 후보자 자녀의 고교 시절 작성한 논문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아빠 찬스로 모임 행사하거나 대필 혹은 유료 논문 작성은 물론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 게재 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20년간 고등학생이 쓴 해외 논문 중 13%가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시절 작성한 논문의 적법성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써서 해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얼마나 많을까? 2명의 연구원이 최근 20년 동안 국내 213개 고등학교 학생 980명이 쓴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558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58건 중 72건, 즉 13%가 돈만 내면 특별한 심사 없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부실 학술지 게재 비율을 학교별로 살펴보니 영재고가 5.9%, 과학고 10%, 자율고와 외고 일반고는 22.4%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실 학술지에 고등학생이 논문을 게재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0년에 출간된 16편의 고등학생 국제 학술 논문 중 37.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실 학술지의 연구를 게재하려는 시도 자체가 연구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런 관행이 교육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질문을 좀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함께 저자로 등록된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33개의 논문 중 96건이 부정으로 판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서는 고등학생끼리 논문을 작성한 경우나 연구소 대학 소속으로 쓴 경우 등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직접 논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직접 썼다 하더라도 이것이 약탈적 저널에 게재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또 그중에서는 심지어 국가 부처의 연구지원 사업 산하로 작성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 논문을 쓴 학생 저자의 67%가 추가적인 연구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문 작성이 대입을 위한 단발성 수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반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컴퓨터공학과 의학 분야의 논문도 많아 인기학과 입시 맞춤용으로 조작된 위조 논문이라는 깊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은 29도 등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경주는 무려 32도까지 치솟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도 많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강수의 지속 시간이 짧은 탓에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되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9도, 대전은 16.8도, 대구는 13.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청주와 대전이 29도, 안동과 광주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포항은 31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42주년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새 정부 장관과 수석까지 100명이 넘는 인원과 함께 열차를 타고 이동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오늘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신의 준비 부족으로 대선에 패배해 많은 국민이 슬픔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사과한 건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걸 염두에 둔 호남 민심 보듬기 행보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종료된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한 후보자를 임명한 겁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9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돼 다음 날인 10일부터 임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임명안을 제거하지 않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수장에 임명된 한동훈 장관은 강자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전 정부에서 폐지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을 나가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고 발목 잡게 하는 이 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오늘 추경안 시민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만 원희룡 장관의 인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비위 논란이 제기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징계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금 사퇴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들 두 사람을 자진 사퇴하라고 지시할 용의가 없냐는 취지의 민주당 양경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해임하라고 대통령에게 권고할 생각도 없냐는 거듭된 질문에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건의를 안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앞서 대통령실 인사 논란에 대한 다른 의원 질의에는 일부 언론이나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성비위 논란에 대해서 국민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국민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며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03년 검찰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을 당시엔 생일을 맞아 직원 10여 명과 있는 자리에서 이른바 생일빵으로 케이크 뒤범벅이 됐고 화가 나서 뽀뽀해달라고 해 보례받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상임위마다 여야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세수 축에 오류를 낸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국방 예산을 새까만 걸 두고는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백준규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3조 원 규모의 세수 축에 오류를 빚은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범죄 집단, 재정 쿠데타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다음 정권 바뀔 때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의원님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좀 확실히 마무리 지으셔서 더 이상 이렇게 그 불확실성을 좀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야당 시절 추경에 부정적이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추경 제출의 배경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평소에 작년에 집요하게 공격하셨잖아요. 예, 국민들께서 주신 숙제를 저는 해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추경안 편성으로 국방 예산 1조 6천억 원이 삭감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장병들의 옷과 전투화 값까지 깎아야 됐냐는 민주당 비판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병사 전투화는 깎아놓고 본인은 백화점에 구두 사러 다니고 있고 그런 말이 되겠어요, 이게? 저는 방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병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이 당장 보급돼야 될 것이 보급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국방 예산 편성이 엉터리였다며 문재인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6개월 앞도 못 내다봤다. 뭐 엉터리 예산 편성이 아니냐. 그런 지탄을 받더라도 지금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추경 처리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재원 마련 등을 놓고는 생각이 다른 상황이라 여야의 기싸움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새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현지 시간 17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규모 발병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가용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면 확실히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곳에서 항상 새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WHO가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주권국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북한을 직접 지원하지 않게 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민간이 지원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정부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대안을 묻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간접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지적에는 중국이 우리 물품을 받아 지원할 가능성 등을 알아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우리 측의 통지문을 북한이 접수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직은 수용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지지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매우 필요한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공격 완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에 막대한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아이러니이거나 비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에는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책임질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 대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언급했는데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004년 입주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17년 8월 7억 원대에 팔렸는데 지난 1월에는 14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제 각종 주제들이 나오니까 계속 이제 공급은 힘들고 수요는 많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 역시 5년 전 매매 가격보다 실거래가가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최근 한 통계를 보면 요즘 전셋값이면 5년 전에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2배 넘게 치솟았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년 전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보다 6천만 원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이 많을 때는 1년에 48만 가구까지 물량이 나온 적도 있는 만큼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250만 호 주택 공급이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는 보입니다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간표대로 진행하려면 여러 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규제 완화 수위나 용적률 같은 쟁점을 풀어야 하고 경쟁력 있는 도심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도 남아있는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입법을 거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공급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물량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형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자 대부분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와 눈높이를 맞추는 일도 관건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 공급 조달을 하겠지만 정비 사업이나 택지 조달을 통한 아파트 유형의 신축 공급량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준공까지 이뤄져야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고 집값도 잡힐 거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당장은 공급 지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굳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둔 건 이행 가능성보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일부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자체 감사에서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에서 받은 납품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내부 감사를 통해서 횡령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액 대부분을 회수하고 이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은 14만 명 정도인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건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 만큼 이주 여성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산하기관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작 여기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직원들은 온갖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결혼 이주 여성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남긴 말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가족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직원들이 통번역과 언어학습 전문가로 일하면서 다른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곳입니다. 센터가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센터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 코치로 일해온 이주 여성 A씨. 한국인 직원들과 달리 10년 가까이 일하며 쓴 육아휴직은 고작 2달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의 월급이 최저임금이고 고학력 결혼 이민자 채용하기 어렵고 선생님이 이제 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고 우리 센터에서는 육아휴직 허락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게다가 짧은 육아휴직의 대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센터 분위기 이상해졌다. 이 사람은 이상하다. 우울증 걸린 거 아니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코치 이주 여성 B씨 역시 직장에서 모욕감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 직원들이 꺼리는 추가 사업들까지 떠안는 건 부지기수고 문제 제기를 하면 폭언을 듣기 십상이었다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 교양인가 취급해요. 언어도 보건서고 애 뭐라는 거야? 제가 한국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센터 이주 여성 직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일터에서 이 같은 차별을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센터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주 여성들이 정작 일터에서 차별과 갑질을 견뎌야 하는 상황. 소속 부처가 이주 여성 보호에 앞장선다는 여성가족부란 사실이 씁쓸함을 더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5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드디어 임명이 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신문들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아침 신문은 이번 임명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경향신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는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여야가 대결각을 세우던 한동훈 장관을 임명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래 나와 있는 서울신문 제목처럼 그럼 앞으로 이 장관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신문 내용을 하나씩 더 살펴보면요. 경향신문은 어제 한동훈 장관 임명 이후 민주당 측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반응을 내놨다고 했고요. 그동안 총리 인준을 두고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서울신문에서는 정호영 후보자를 총리 인준을 위한 카드로 쓰지 않겠냐는 일부 관측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야가 강대강대치 최고조로 치닫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과연 먹힐지 미지수라고 봤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20일 본회의에서 진행되게 됐는데요.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20일 모레입니다. 모레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어제 저녁에 바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강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처음 낸 메시지 바로 합수단이었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 기관은 증권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지난 2013년에 출범을 했다가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재임하던 지난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다는 명분으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박범계 전 장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라고 부르는 이걸 설치를 했는데요. 예.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전에 합수단을 폐지할 때 나왔던 얘기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라임 자산운용펀드 사기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합수단 부활을 두고는 라임 옵티머스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예. 이 밖에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일부 주요 보직은 아마 오늘 발표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목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초대 검찰총장은 또 누가 될지도 궁금하네요.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진 가져오셨네요. 오늘이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관련 사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에 실린 사진인데요. 3년 만에 열린 전야제 모습이 담겼습니다. 보면 다시 5월 거리에 선 우리, 5월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빛나는 5월, 하나 된 대동세상 등의 메시지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 코로나 확산 이후로 잠깐 볼 수 없던 모습인데 3년 만에 부활해서 어제 진행이 됐고요. 이 자리에는 약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10시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리게 될 텐데 관련해서 여야 움직임을 조명한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기념식 전후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 여럿 연출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장관들과 함께 KTX를 타고 서울에서 광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전 7시 반 정도에 이동할 것 같고요.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도 유가족들과 함께 입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작년 11월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추모탑 입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내용도 눈에 띄었고요. 네.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오늘 주목되는 장면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보, 민주당은 이런 모습을 보고 다행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견제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억지로 참석하는 모습이 기념식의 본질을 흐리게 하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표심 잡기용이나 헐리우드 액션이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기념식 마치고 어떤 기사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죠. 네, 5.18 하루 전이었죠. 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은 광주로 갔어요. 예, 왜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보수 진영 인사들이 광주에 총출동하니까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이재명 상임 고문이 하루 먼저 광주를 찾았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 상임 고문은 5.18 기념식에 많은 분들이 함께한다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다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고 갈등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또 전북대 등을 찾아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같은 한국일보 6면에 나온 지방선거 기사를 보면요.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각각 지역구에서 맞상대하는 윤영선, 김병관 후보를 패싱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기사도 눈에 띄었는데 예. 상대의 비판에 반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의 존재감만 키워줄 수 있으니까 아예 무대응으로 나선다라는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했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제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강용석 후보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예. 단일화 제안을 받은 여당이 득실을 따지면서 끝까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내용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금요일에 아마 오겠죠. 예.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경제 협력체를 이번에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초기 멤버로 함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일면에 관련 내용 실려 있었고요.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이를 공식화하고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IPEF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급망이나 인프라 등에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경제 연대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를 전한 후에 중국은 반발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은 중국이 너무 사사건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다소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전문가는요. 중국도 우리가 이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있지만 자신들에 대한 배려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느껴서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경제 협력을 넘어서 경제 안보 강화 차원의 방문으로 알려졌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할지도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DMZ 방문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 코로나19 상황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보통 정치면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계란이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란이라고 하면 우리 식생활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한 판에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계란, 금란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6개월 사이에 한 판에 2, 3,000원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중앙에 나와 있는 사진 보면요. 계란값이 오른 원인들 4가지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왼쪽 하단, 사료비가 50% 상승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그 왼쪽 두 번째, 배송 유류비가 43% 상승, 인건비 25%, 또 포장지 12% 상승 등이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 사료에는 옥수수가 많이 쓰이는데요. 네. 세계 3위 옥수수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생산이나 수출이 현재 원활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사료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옥수수 1톤 가격이 작년 1월에 200달러, 한 25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3월,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300달러로 50% 급등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란개 40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주 얘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하루 기준 35톤에서 40톤 정도 사료를 소비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생산 원가로 따져보면 작년 대비 하루에만 800만 원씩 더 들어가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곡물 수입으로 치면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국가인데요. 자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최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또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한 판에 9,000원이면 한 알에 300원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비싸졌네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법곤충 감정실 개소. 이거 저희가 리포트에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경찰이 법곤충 감정실을 개소했다는 내용 실려 있었습니다. 예. 이름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될 텐데요. 곤충을 이용한 감정을 통해서 수사 지원을 하는 겁니다. 주로 변사 사건에 활용될 전망인데 언제 사망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시신 얼룩, 시신의 경직 상태, 또 위의 음식물 소화 상태 같은 것들을 활용해 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시신에서 발견되는 팔이나 구더기 등을 이용하겠다, 분석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곤충은 보통 환경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를 역추적하게 되면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방식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나 전문 인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예.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소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변사 사건뿐만 아니라 방임이나 학대 사건 등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에 중국을 겨냥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현지 시간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0일 한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서 22일부터 일본에 찾아 미일 정상회담, 쿼드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저지른 전쟁 범죄와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성명을 통해서 이른바 분쟁 관측소로 명명된 새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군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자료화하고 검증하며 배포하는 것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에 서명하고 현지 시간 18일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스톡홀름에서 나토 가입 공식 신청서에 서명하고 스웨덴에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페카 하비스트 핀란드 외무장관도 핀란드 의회가 정부의 나토 가입 결정을 승인한 직후 나토 가입 신청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4분의 1 지점을 둔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들의 성적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포함해 부진한 선수들의 중도 퇴출이 거론되고 있는 반면 삼성은 외국인 3명이 펄펄 날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KBO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인 선수인 야시엘 푸이그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율 2할 1푼, 홈런 4개에 그치며 몸값 12억 원이 아깝다는 키움 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살이 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까지 중도 퇴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롯데의 우완 투수 스파크맨 역시 평균 자책점 7.65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 카운트를 단 한 개도 못 잡고 0이닝 6실점을 기록한 어린이날 대참사에 이어 헤드샷 퇴장까지. 1할 때 타율로 극심한 부진을 겪다 2군으로 내려간 LG 루이즈도 교체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KT와 하나는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진과 부상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삼성은 33살 동갑내기 외국인 3인방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율 3할 9푼 5리, 안타 58개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피렐라에 올 시즌 KBO 첫 완봉승을 엮어낸 뷰캐넌, 그리고 첫 시즌 2.28의 준수한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 수아레즈까지 5월 삼성의 8할대 승률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즌 중 대체 외국인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는 시즌 중반이 다가오면서 삼성과 SSG 등 몇몇 팀을 제외한 상당수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 교체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According to charges filed today over the last several days, agents with the agencies that are behind me, today we have charged 6 people with conspiracy to distribute more than 1,750 pounds of cocaine that was smuggl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that are associated with this investigation have dismantled, but federal agents were watching the whole time. When the time was right, cars were stopped and they were searched. The stash house was searched. Many boxes of drugs were found and the defendants were arrested. Some of those cars helped to lead agents to a warehouse. The tunnel stretches to this warehouse in Otay Mesa, about 300 feet north of the border, just east of the Otay Mesa port of entry. It's estimated to be about 1,744 feet long, 61 feet deep, with a diameter of about 4 feet at its widest point. It has reinforced walls, a rail system, and electricity for ventilation.
선선함이 감도는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 26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고요. 특히 경주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가끔 지나는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5에서 20mm, 전북 동부와 경북 내륙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나기 특성상 비가 내리는 시간이 짧아서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기에 해안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5.9도, 광주 15.3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며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또 충남 지역의 대기질이 탁합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